아내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이 말 한마디가 제 삶을 무너뜨린 시작이었죠.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몸을 관통했어요. 2004년 당시 저는 33살 해운대에서 뷰티센터를 공동 창업해 승승장구하던 때였습니다. 아침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죠. 주변에선 저를 젊은 사장님이라 불렀고 성공의 맛을 조금씩 보고 있었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상쾌한 샴푸 향이 공간을 채우던 그 시간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흐린 날 서류 한 장이 제 손에 들려왔어요. 아내 정유정이 제 몰래 해운대역 상가 뷰클래스 타워에 4억을 투자했다는 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 전세금을 빼서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면서도 목소리는 담담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사시나무 잎처럼 떨렸죠. 계약서의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정유정의 옆에 선 여자는 그녀의 고교 동창 서미란이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환하게 웃으며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명함을 건넸죠. 그 미소가 지금 생각하면 독사의 혀처럼 느껴져요. 미래는 상가에 있어요. 1년만 기다려봐요. 2배는 뛸 거예요. 서미란의 말투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벌어질 일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눈빛엔 욕심이 가득했지만 그땐 보지 못했어요. 당시 저는 오로지 아내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궈온 뷰티센터처럼 이 투자도 성공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서류상 수익률은 1%, 실제론 공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해운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에 잠긴 파도가 제 절망을 비웃는 것 같았죠.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 바다가 이제는 깊은 좌절감만 안겨주었어요. 밤새 담배를 피우며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데 닦을 힘조차 없었죠.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서 통장을 확인했을 때 이자만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진 거죠. 그 숫자들이 제 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매번 같은 결과만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추락은 시작되었고 속도는 점점 빨라졌어요. 멀쩡한 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이전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무거운 돌덩이를 등에 진 것 같은 압박감만 남았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빚과 이자 계산으로 가득 찼어요. 밤에는 식은땀에 젖어 깨기도 했습니다. 한 달 뒤 섬이라는 연락이 끊겼죠. 처음엔 바쁘다고 다음엔 해외 출장이라고 결국 전화번호도 바뀌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요. 아내 정유정은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가족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들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실패가 나중에 제 인생을 구원할 거라군요. 때로는 가장 깊은 골짜기가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요.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대출 이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월 300만 원씩 나가는 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압박감과 싸우는 매 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아파트 경매 위기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저와 아내 정유정 사이에는 말다툼이 아닌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미 할 말이 다 떨어진 거죠. 그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차가운 공기만 남았어요.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때는 웃음이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게 변했죠. 어떤 날은 서로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지나가기도 했어요. 마치 한 집에 두 개의 섬이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죠. 결국 모든 걸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뷰티센터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5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공간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됐죠. 계약서에 사인할 때 손이 떨렸어요. 내 꿈이 종이 한 장에 실려 떠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쥔 돈은 빚을 갚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전세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해운대 바닷가 아파트에서 도시 외곽 반지하 전세방으로요.
창문으로 파도 소리가 들리던 삶에서 지하철 지나가는 소음이 진동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인생의 추락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죠. 이사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우리의 상황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죠. 짐을 옮기는 동안 처형 정미정이 찾아왔어요. 고급스러운 코트 차림으로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는 관람객 같았죠. 그리고는 정유정을 안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벽을 사이에 두고도 아내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죠. 처형은 나오면서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같은 놈이 유정 인생 말아먹은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짐을 계속 옮겼죠.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내가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강하게 문질렀습니다. 남자의 눈물은 아무도 봐선 안 된다고 생각했죠. 새로운 집은 좁고 습했어요. 천장이 낮아 고개를 숙여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리는 것처럼 마음도 웅크러들었죠. 창문 밖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지나가는 구두 소리, 버려진 담배꽁초,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시야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방이 없어 거실에서 자야 했죠.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 어두운 공간에서도 들릴 때면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첫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마루에 혼자 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웠어요. 연기가 천장에 머물다 서서히 사라지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렀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죽어도 가족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는 걸요. 담배를 끄고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 속 남자는 까맣게 탄 얼굴에 눈빛만 살아있었습니다. 말라버린 볼에 깊은 주름이 패였죠. 마치 동족이 아닌 낯선 사람 같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나가 온갖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나이 33, 시작하기엔 늦지 않았죠. 그렇게 제 삶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됐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 그 고통스럽지만 필요했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노인을 봤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고 있었죠. 주름진 손, 초점 잃은 눈빛, 달아빠진 옷.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제 미래처럼 다가왔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20년 후의 내 모습이겠구나.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다리에 힘이 빠져 잠시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 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천근만근이었죠. 하늘은 어둑어둑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키 큰 아파트 사이로 보이는 노을이 마치 불타는 세상 같았습니다. 집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손이 떨려 라이터 불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3번이나 시도한 끝에 겨우 불이 붙었죠.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이고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노인처럼 되기 싫다. 절대로. 담배를 땅에 비벼 끄고 일어섰습니다. 구두 밑창이 닳아 발바닥이 아팠지만 그 통증조차 새롭게 느껴졌죠.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싱크대에 비웠습니다. 술이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소리가 마치 제 과거의 실수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녹색 병이 텅 비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담배도 마지막 한 개비를 남겨두고 모두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리는 순간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공원을 뛰었습니다. 운동화도 제대로 없어서 낡은 구두를 신고 뛰었죠. 발바닥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몸이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그래도 계속 뛰었어요. 땀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셔츠가 완전히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죠.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고통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차가운 물로 샤워했어요. 물줄기가 몸을 때릴 때마다 과거의 나약함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의 세례를 받는 것 같았죠. 거울을 보니 눈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충혈된 눈동자 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죠. 의지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대로 죽을 순 없지. 다시 시작이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갈라진 천장 틈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두렵지 않았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실패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 느낌이었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어요. 다음 날부터 매일 공원을 뛰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었죠. 때로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때로는 온몸이 아파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처음엔 100m도 뛰기 힘들었지만 한 달 후엔 5km를 한 번에 뛸 수 있게 됐습니다. 몸이 바뀌니 마음도 바뀌었죠.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푸시업을 했어요.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 생각이 날 때면 차가운 물을 마셨죠. 식단도 바꿨어요.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먹었습니다. 돈이 없어 비싼 음식은 살 수 없었지만 적어도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려 노력했죠.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밤에는 잠들기 전 다음 날 할 일을 계획했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한 달 뒤 거울을 보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눈빛이었죠. 절망에 빠져있던 눈동자가 이제는 단단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봤던 그 노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 미래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할 수 있게 됐죠. 밤이면 달리기를 마치고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어둠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모든 밤이 그렇듯 반드시 아침이 오리라. 그리고 내가 그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하루하루 단단해지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김밥 한 줄. 그게 10년 동안 제 점심이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삼겹살에 소주를 기울일 때도 저는 김밥 한 줄로 배를 채웠죠. 남들이 커피숍에서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저는 회사 정수기 물을 마셨어요. 입에 넣는 음식 하나하나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끼에 3,000원, 한 달이면 9만 원, 10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동전 하나도 소중히 여겼어요. 사소한 절약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법이니까요. 인간관계도 최소화했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은 모두 끊었죠. 술자리, 동창회, 친목 모임 모두 거절했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용건만 간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도 돈처럼 아껴 써야 한다고 믿었죠. 사람들은 제게 연락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어떤 이는 저를 괴짜라 불렀고 어떤 이는 고리타분하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밤 가계부를 썼습니다. 1,00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죠. 빨간색 볼펜으로 지출을, 파란색 볼펜으로 수입을 적었어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머리를 싸매는 날도 많았습니다. 형광펜으로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했죠. 선택 지출은 한 달에 단 한 번만 허용했어요. 그것도 5만 원 이내로요. 그마저도 아이들 학용품이나 간식거리였습니다. 자투리 시간엔 재테크 책을 읽었죠. 실패한 경험이 있어 더 깊이 공부했어요. 책장마다 포스트잇을 붙이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밑줄 그었습니다. 월급의 60%는 무조건 저축했어요. 통장을 15개로 나눠 목적별로 관리했습니다. 비상금, 노후자금, 자녀교육비 모두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매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숫자가 커질수록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죠. 가끔은 이런 생활이 너무 메마르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의 절제가 나중에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요. 어느 흐린 날 TV에서 전 사업 파트너 마상우를 봤죠. 투자 방송에 출연해 성공 신화를 떠들고 있었어요. 깔끔한 양복에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강석은 돈에 눈 멀어 다 말아먹은 놈이라는 말이 귓가를 때렸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TV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말은 거짓이었죠. 사실 마상우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 우리 사업 실패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있었다 해도 누구도 제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유난히 달리기를 오래 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뛰었죠. 땀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땀방울과 함께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보통 5km를 뛰던 제가 그날은 10km를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깨달았죠. 복수는 성공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마상우의 거짓말이 오히려 제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지인들의 투자 권유도 수없이 받았어요. 이번엔 확실해, 대박 난다니까,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걸. 모두 거절했습니다. 한때의 실패가 만든 냉철한 눈이 생겼죠. 화려한 말보다 숫자와 사실만 믿었어요. 손해볼 게 없는 투자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으니까요. 그게 저를 지켜준 방패였습니다. 가끔은 외로웠죠. 날카로운 바람이 칼처럼 얼굴을 때리는 겨울밤,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시려왔어요. 사람의 온기가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하철역에서 봤던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죠.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외로움은 성공의 대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죠. 주변에선 저를 완전히 잊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안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실패의 아픔이 만든 단단한 껍질, 그 안에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있었죠. 다음 장을 이어서 들려드릴까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 김준호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제 커피잔 옆에 투자 제안서를 밀어놓았습니다. 반짝이는 그래프와 화려한 숫자들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이거 진짜 대박이야. 지금 들어가면 6개월 안에 2배는 뛸 거야. 그의 말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 10년 전 서미란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확신에 찬 목소리, 같은 반짝이는 눈빛이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 말에 설레어 지갑을 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실패가 만든 눈이 생겼으니까요. 고맙지만 사양할게. 단 한마디로 대화를 끝냈어요. 김준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몇 가지 말을 더 시도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죠. 분명한 거절 앞에 그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서며 등 뒤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았죠. 제 귀에 들리는 것은 10년 전 아내의 울음소리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마상우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10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부드러웠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 요즘 방송에도 나오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 빈말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진짜야. 형 복구할 수 있어. 내가 큰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는데 형한테 우선 참여 기회 주려고.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진짜라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알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처럼요. 상우야, 넌 사람 인생을 돈처럼 쓰는 놈이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전달됐죠. 아마 그는 놀랐을 거예요. 예전의 강석이라면 그의 말에 흔들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실패의 고통이 만든 강인함이 있었죠.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새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죠. 그것은 승리감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본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꿈이었죠. 파도가 발밑에서 춤을 추었지만 발은 물에 젖지 않았어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눈빛이 더 선명해진 느낌이었죠. 오랜 시간 속에서 단련된 눈, 실패가 만든 눈이 이제는 제 강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두려웠던 실패가 지금은 오히려 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있었죠.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알까요? 인생의 패배자로 보이는 이 남자가 사실은 승리자라는 것을. 작은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김밥 한 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됐죠.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냈어요. 퇴직 통지서를 받은 날 의외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통보였죠. 사무실을 나오며 동료들의 위로하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제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준비, 이제 그 열매를 맺을 시간이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진한 파란색이 눈부시게 빛났죠. 가방 속에는 퇴직금 명세서가 들어있었어요. 정확히 3,750만 원. 남들에겐 위로금 정도겠지만 제겐 인생을 바꿀 자금이었습니다. 길가의 은행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죠. 이제 시작이에요. 집에 도착해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10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퇴직금 활용법, 국민연금 추가납부 전략, 개인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안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실패했던 과거가 오히려 완벽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민연금공단으로 향했어요. 퇴직금의 30%를 추가 납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담당자는 제 결정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보통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시는데요. 그의 말에 미소만 지었어요. 그들은 모릅니다. 진짜 부자는 화려하게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돈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개인연금은 3개의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 가입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하며 포트폴리오를 짰죠. 상담사들은 저의 전문적인 질문에 놀랐어요. 금융권에서 일하셨나요? 아니요, 그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일 뿐입니다. 실패가 만든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분석했죠. 어느 날 아내 정유정의 사촌 정혜성이 찾아왔어요. 그는 연금 컨설턴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서밀함과 같은 욕심을 발견했어요. 그는 퇴직금을 자신의 특별연금 상품에 투자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달콤한 말로 유혹했죠. 이 상품은 특별하게 엄선된 분들에게만 제안드리는 겁니다. 강성님처럼 안목 있는 분이라면 가치를 아실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위험 신호가 울렸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냉철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자리를 뜬 후 아내는 놀란 눈으로 물었죠. 사촌인데 괜찮을 것 같은데.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을 못 믿게 된 건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직접 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치밀한 계획대로 자금을 배분하고 관리했죠. 연금 명세서를 받아보니 부부 합산 월 500만 원이 확보됐어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10년간의 절제와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아내와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10년 만의 술이었죠. 아내의 볼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니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10년간 너무 많은 것을 참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보상을 받을 시간이 왔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내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기로요. 이번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울산 조선소 입구에 서니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쇳가루와 바다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어요.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현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43살의 나이에 일용직 용접공으로 지원한 것이죠. 사무실 안에는 저보다 훨씬 젊은 현장 책임자가 앉아 있었어요. 제 이력서를 힐끗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뷰티센터 대표셨다고요? 왜 여기에?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죠. 그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저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만 말했어요. 첫 업무는 단순 보조였습니다. 무거운 용접봉을 나르고 작업장을 청소하고 선배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죠. 젊은 시절 사업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막노동이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은 쇳가루로 범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죠.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니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젊은 용접공 박재호와 처음 마주쳤습니다. 26 혈기왕성한 나이였죠. 그는 제가 용접봉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던졌어요. 그 나이에 용접이요? 인생 망한 티 내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단지 묵묵히 제 일만 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밥 한 줄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식단이었죠. 다른 작업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식사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오랜 고립 생활이 만든 습관이었죠. 가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내 길을 가면 될 뿐이었습니다.
3개월째 되던 날 기회가 왔어요. 정밀 용접이 필요한 특수 부품 작업에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인원을 물색하는 동안 조심스레 손을 들었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특히 박재호의 비웃음이 가장 컸습니다. 현장 책임자도 망설였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허락했죠. 처음 용접기를 잡는 순간 이상한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불꽃이 튀고 쇳물이 흐르는 과정이 신기하게도 익숙했죠. 학창시절 잠깐 배웠던 기술이 몸에 남아 있었어요. 손은 마치 자기 의지를 가진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지켜봤죠. 작업을 마치고 결과물을 확인한 현장 책임자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프로급인데요. 주변에 모인 동료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재호는 멀리서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저 담담하게 도구를 정리했어요. 내면에선 뿌듯함이 일었지만 겉으론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현장에서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정밀 용접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저를 찾기 시작했죠. 박재호도 조금씩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느 날은 작업 방법에 대해 조심스레 질문해 오기도 했어요. 형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형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뉴스에서 마상우의 얼굴을 봤어요. 주식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었죠. 익명 제보로 그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익명의 제보자가 누군지는 저만 알고 있었어요. 복수는 이렇게 차갑고 조용하게 완성되는 법입니다. 아들 결혼식장 하객들로 가득한 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이 눈부셨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옆자리의 아내 정유정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얗게 변해 있었죠.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실패와 좌절, 고립과 인내, 그리고 다시 일어섬의 여정이었죠. 아들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기에 이 순간을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정유정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2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이가 담겨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했어요. 단 2마디였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20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음을 느꼈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오늘의 행복이 꿈만 같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함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일찍 눈을 떴어요. 이제는 정년퇴직을 하고 자유로운 몸이 됐지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부엌에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김밥 한 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절약을 위해서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김밥을 말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하지 않았는지. 오늘은 공원에서 동네 노인들과 바둑을 두기로 한 날이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죠.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옷장에서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속 나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젊었죠. 그 안에는 평온함과 단단함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는 연금 명세서였죠. 그것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였죠. 집을 나서려는 순간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2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잘 버텼어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걷는 과정을 반복했죠.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난 정말 괜찮다고요.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었죠. 오늘도 김밥 한 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김밥 옆에는 500만 원짜리 연금 명세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망했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아요.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